저희는 오늘 긴급 기자 간담회를 이렇게 잡게 된 이유는 쌍방울 검사가 회유했다라고 하는 정황들 그리고 그 녹취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검찰의 추악한 뒷거래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상대 변호사를 회유한 것인데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이후에 질의응답 과정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민석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해설 자료들을 기자님들에게 배포를 먼저 하고 이후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을 변론하였던 변호사 서민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서민석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역시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였습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압박하고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회유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첫 진술이 나왔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검찰은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가며 그들을 압박하고 회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이 저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상의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진술이 이루어진 뒤였고 그때까지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일 뿐 이화영이나 경기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변론하였던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화영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여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니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박상용 검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이화영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은 달콤한 제안을 하며 이화영의 진술에 진전이 없으니 제가 이화영을 만나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에게 일단 본인과 가족에게 검사의 말을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상의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이화영을 접견하고 가족과도 상의하였습니다. 당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에게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인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구속하고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후원자인 장모 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중범으로 기소하여 2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회유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화영은 구속되어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저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확보하되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진 박상용 검사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화영을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추가적인 당근을 제공하며 다시 이화영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강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에서 저에 대해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판단과 행동은 오직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검찰의 의도에 동조하거나 회유에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민낯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녹취를 듣고 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를 처음부터 준비된 내용들부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씨가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십시오. 지금 뭐 사실은 이하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리가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개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가 와서 이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 하신 건가 저는 그 때문에 갑자기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하영 씨가 사실은 첫 번째 녹취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녹취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하영 씨 말하는 거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하영 씨 그때 난 거부한 건 날이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1,000만 한 달에 뭐 2-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뭐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하영 씨 그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네, 여기까지 준비된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서민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박상용 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로부터 봐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그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희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이 녹음에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설계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올가놓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진술은 설계되었고 압박과 효유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당당하고 차분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녹취는 당일날 있었던 녹취들 중에 주요 부분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원 의원님의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공익 제보자 제한, 보석 석방 제한, 추가 구속을 안 하겠다는 제한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로 엮기 위한 다양한 거래 조건이 박상용 검사 자신의 목소리로 생생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박상용 검사의 이화영 부지사 측에 대한 회유와 거래는 명백한 모해 위증 교사죄이자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박상용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는 지난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유와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국회는 박상용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또한 멈춰있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에서 검찰의 회유와 협박,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실체를 밝히고 정치 검사들의 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내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를 특정해보면 6월 19일인데요. 이때는 이화영 씨가 연어 수파티 의혹이 있었던 전후의 녹취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있고 회유가 된 경우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해설 자료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답을 정해놓은 진술 설계 의혹입니다. 박상현 검사는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검찰 조서만으로 증거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도록 압박하는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시계 자백을 요구한 대목은 특별한 결론을 전제로 진술을 짜맞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둘째, 진술 내용에 따른 회유 및 유도 정황입니다. 검찰은 공익제보자 인정, 보석 가능성, 추가영장 미청구와 같은 사안을 진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유리한 처우가 가능하다라고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진술 태도에 따른 수사 강도 조절 의혹입니다. 녹취에 따르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중단하거나 영장 청구를 보류하는 등 수사 과정을 조절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수사 방향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 태도에 따라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태도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녹취가 보여주는 구조는 검찰이 결론을 먼저 설정해놓고 그에 맞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와 처우를 조절해온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박상현 검사가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 하나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수의 강펀치라는 곳에 나가서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빨간색 박스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셨던 내용에 대해서부터 나와 있는데요. 검찰이 뭔가 굉장히 딜을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전혀 맞지 않는 게 누구 수사를 하지 않게 해주겠다, 누구를 풀어주겠다 했는데 제가 수사를 맡고 있던 부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가 그거를 누구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였고 그 다음 오히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서민석 변호사는 좀 굉장히 어떠한 스타일이 어떠시냐면 하면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좀 약간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들었던 녹취 누구는 재수사가 필요하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증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땡땡땡 씨는 몇 번 부르겠지만 땡땡땡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이화영 씨에 대한 날인 거부한 거 이런 내용 없고요. 김성태가 진술하는 땡땡땡 씨에 대해서 김성태 씨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기를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안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BS 중간적인 기자입니다. 박상현 검사가 페이북에 손익 변호사님 상대로 이 이화영 공범 위기를 제하는 녹취가 있을 거다, 공개를 해달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예, 앞으로 차차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이 사건의 수사 목표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이재명을 주범으로 기소하는 것은 그들의 원래부터의 목표였기 때문에 제가 주범으로 해달라, 종범으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추후 공개하겠지만은 5월 달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저는 이화영으로부터 박상현 검사가 어떠한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제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요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검사가 했던 말을 제가 이러이러한 말 한 게 맞느냐라고 확인한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서울신문 강윤혁 기자입니다. 서민석 변호사님 이화영 전 지사의 변호인이시다 보니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를 근거로 재심 청구 같은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화영 지사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요. 대북 송금 사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가 굉장히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씨나 이화영 가족과 함께 상의를 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환영입니다. 우선 서민석 변호사님께 해당 녹취 자체는 2023년 6월 수사 받던 당시에 확보를 하셨을 텐데 왜 지금 제보를 하시게 된 건지 그 경위랑 어떤 경로로 당에 제보를 한 것인지를 일단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조작 기소라고 볼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법 왜곡죄로 혹시 고발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있을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녹음 버튼을 누른 게 이제 2023년 5월 또는 6월 그때 무렵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이화영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종전에도 저를 압박하면서 압수수색하려고 했었고, 저에 대해서 기소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이거 괜히 연루됐다가 이거 어떻게 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제가 삭제 버튼을 눌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사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잊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고 제가 이제 청주시장에 출마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당신은 이화영과 이재명을 팔아먹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나오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때 녹음해놓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녹음 파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삭제 버튼을 누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음성 녹음 파일에서는. 그래서 여러 군데 포렌식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3년 전에 삭제를 눌렀는데 가능하냐 했더니 다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들까지도 물어봤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그 중앙당에서 그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올라온 길에 그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신 전영기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대북 송금에 관해서는 어떤 점을 짚어주면 좋겠느냐라고 저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에 대해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근데 내 녹음 파일이 있는데 이거 복구가 안 된다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국회의원 좀 그 포렌식 전문업체를 알고 있을 테니 좀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청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전 의원이 전화를 했어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흔적이 있거나 클라우드에 옮겨놓은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그러면서 제 옆에 있던 제 고자진이 제 이제 과거 핸드폰이요. 지금 핸드폰은 작년에 바꿨습니다만 그 과거 핸드폰을 막 열어보다가 내 문서라는 파일에서 음성 녹음 파일은 없는데 내 문서 파일에는 있네요 하면서 딱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 아직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게 살아있었네요 하고 말씀을 드려서 당에 제보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법 왜곡죄에 대한 고발건을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국정조사 이후의 과정 중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저희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를 호소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민석 변호사님께서 실제 회유였냐라고 하는 의혹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회유 변호사라는 낙인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직접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듣는 과정 중에 서 변호사님이 이화영 씨를 먼저 회유했다라고 하는 박상현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격려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좀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 중에 주범 종범을 서민석 변호사가 제안했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검사가 누구를 잡기 위해서 이 수사를 시작했냐라고 한다면 박상현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저는 완벽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찍어놓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내용이 녹취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이건 다른 사건이지만 이거는 김용 씨에 대한 김용 전 민구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서입니다. 거기에도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찍어놓고 조서가 진행이 됐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외에도 김용 사건 등 여러 사건 등에서 이미 피해자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검찰에서 해왔기 때문에 이는 조작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종관계 그리고 상대방 검사가 주장하는 부분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팩트체크를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인 거고 진실은 밝혀지니까 너무 급하게 지금 다 공개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불성설이고 차차 밝혀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제 박상용 검사, 담당 검사죠.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통화한 녹음 파일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제가 또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녹음 파일들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매블쇼에서 그 서민석 변호사님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녹음 파일을 지워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녹음 파일이 복원이 된다면 대북 송금 사건의 전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실이 됐습니다. 어제 갑자기 KBS에서 보도가 나와서 저도 놀랐는데 몰랐어요. 이게 근데 어찌됐든 다행입니다. 뭐 누가 하든지 간에 뭐 KBS가 하든지 간에 MBC가 하든지 간에 녹음 파일이 사라지지 않고 복원이 됐고 상당히 많은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요. 서민석 변호사님 제가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뭐 다른 언론을 나가진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지쳐 계세요. 오늘 뭐 기자회견이다 뭐다 기자들 전화 엄청 해서 아마 많이 시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집에 가시는데 제가 잠깐 붙들어 놨습니다. 빨리 전화 연결을 한번 해서 어떻게 이 녹음 파일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박상용 검사의 반박에 대한 입장은 또 무엇인지 제가 한번 전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피곤하시죠? 네. 아침부터 서울 갔다 왔더니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지금 그럼 원래 청주에 지금 사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 민주당 그 기자회견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다가 이제 내려가시는 거군요. 아니요, 내려와서 내려가셨군요. 예. 예. 선거 운동 좀 하셨습니까? 네. 예. 여러분 그 서민석 변호사님이요 이번에 청주시장 출마를 해서 지금 예비 후보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월화수? 네, 그렇습니다. 3일간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당원 100%입니까? 당원 30%. 예. 예, 그리고 그 일반 국민 70%로 채웁니다. 충북도지사랑 똑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쪽에서 뭐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랑 다르게 당원을 좀 줄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예, 전략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굉장히 좀 바쁘실 것 같고 지금 몸도 많이 지치셨을 텐데 한 5분만 잠깐 좀 많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일단은 저랑 마지막 통화하셨을 때 이제 녹음 파일을 찾고 있다. 뭐 집행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극적으로 이게 세상에 나왔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음성 녹음 폴더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다른 폴더에서 발견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포렌식에 맡기면 혹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몇몇 업체 알아봤어요. 예. 근데 한 번 지운 거고 3년이 지난 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백정환 사모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잘 아시는 데 있느냐. 그랬더니 백정환 사모님이 알아보신다고 했다가 또 백 사모님도 이제 이거 3년 전에 지운 건 잘 안 된다고 하더라. 그게 나오겠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 전영기 의원이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그 민주당 저 후보들 면접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네, 민주당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간 김에 국조특위를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점을 짚으면 좋겠냐 저한테 의견을 묻더라고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때 저 녹음을 해놓은 게 있는데 지워져 갖고 지금 포렌식이 어려울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저것 알아보시더니 혹시 클라우드에 옮긴 게 있느냐. 뭐 또 다른 데 전송한 게 있느냐.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우리 젊은 참모가 막 핸드폰을 여기저기 막 찾아보더니
여기 있네요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 네. 같습니다. 진작에 좀 그럼 진작에 좀 찾아보라고 하시지. 제가 50대 말이잖아요. 아무튼 그 녹음 파일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정말 다행이고요. 사실은 박상영 검사가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잖아요. 당당하게 예. 뭐 재판을 받으라던가 예. 뭐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 뭐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 검사가. 예. 그런 모습 보셨죠? 뭐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유튜브 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굉장히 이제 선거운동 때 바쁘신데 일단은 오늘 그 민주당에서 이제 기자회견할 때 공개한 녹음 파일들이 이제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야 역시 이게 대북송금 사건에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박상용 검사는 이거는 뭐 진술을 뭐 회유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이화영 측에서 먼저 나한테 제안을 해서 내가 답변을 해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요 뭘 올렸어요. 아 페이스북에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네. 그 오늘 공개된 게 6월 19일인가 통화거든요. 네. 2023년 6월 19일. 네. 그 전에 이화영 부지사나 저에게 한 말은 기억 못 하시나 봐요. 이렇게 올렸어요. 아, 본인이 박상영 검사가 네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이 부지사를 회유해 갖고 일부 진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 17일에 이제 연어의 술 파티가 이제 5월 17일 추정이 되고 그죠? 그 며칠 뒤에 나온 것 같아요. 아, 그 며칠 뒤에 그죠? 이 부지사도 5월 며칠인가 저하고 공판하다가 법정에서 하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압박과 해유가 있었고 자기가 일부 진술을 한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저 나하고 상의 안 하고 왜 얘기를 했느냐. 그런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그 구치소로 접견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좀 얘기를 듣고. 근데 구치소에서 나오는데 아마 박 검사가 나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기억을 해보니까 이제 나는 이 부지사 때 이미 그 박 검사가 이 부지사 때 회유했던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박 검사가 또 그 얘기를 또 계속해요. 뭐 이제 그런 걸 듣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죠. 네가 이런 말 한 거 맞냐? 이렇게 해줄 거냐? 일단 저는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걸 확보해 놓고. 그렇죠. 의뢰인의 이익이 우선이니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추가 진술은 서로 안 하기로 약속을 딱 해놓고 이제 거기서 진술해서 더 확대되는 건 안 한다. 그래놓고 나서 우리 시간을 벌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아내 구속시킨다, 자식 구속시킨다, 뭐 그 저 지인들 다 구속시킨다. 그런 얘기를 진짜로 했나요? 부인을 뭐 구속시키고 뭐 자식들을 조사하겠다로 이런 얘기를요?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누구누구에 대한 조사 멈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누구누구 멈추고 뭐 김성태도 뭐 확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객관적으로 저도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누구 조사받으러 갔대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이제 출정 갈 때마다 동석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저는 검찰에 출정할 때마다 동석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지사가 나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검사한테 얘기를 하면 검사가 조사 전에 나보고 오라 그래갖고. 그 접견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셋이 만난 게 아니라 나하고 딱 둘이서만. 이 부지사하고 나하고 이제 구치소에 접견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감시 없는 데서 많은 말을 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긴 있었죠. 그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죠? 판사를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를 하시는데 뭐 사실은 이번 사건처럼 검사가 이렇게 대놓고 회유와 압박을 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판사 시절에 뭐 이렇게 대놓고 회유 압박한 것은 못 봤고요.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정황상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라고 판단이 돼서 무죄 판결을 한 사건은 있었어요. 아, 판사 시절에 이게 지금 검찰에서 뭔가 장난을 쳤구나, 압박을 했구나, 불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셔서 무죄 판결을 일부러 하셨다고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은요. 뭐 그것도 이제 유명 정치인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 개인을 갖다가 이제 너가 진술을 해라 이런 사건이었는데 그 사람의 지인, 형제 이런 사람들을 동시에 불렀어요. 그래놓고 1번 방에서는 뭐 형제를 조사하고 2번 방에서는 친구를 조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사 시간을 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거기다가 한 바퀴 돌렸다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면 친구도 죽고 형제도 죽고
뭐 그랬다는 그렇게 이제 검사가 이제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성 없는 진술이다라고 해갖고 이제 무죄 판결한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군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 대북송금 사건은 뭐 여러 가지 전모가 나오긴 했지만 박상용 검사가 지금 피의자로 전환되지도 않고 막 큰 소리 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실체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녹음 파일로 인해서 실체가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된 셈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요. 이게 뭐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그런 공방으로 몰고 가잖아요. 물론 제가 먼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검사가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 회유하면서 이렇게 진술해주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물론 박 검사도 그 여러 가지를 내가 다 제안했다고 말 못하고 그 뭐 주범 종범에 대해서만 내가 제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딴 거는 뭔데? 그럼 딴 거는 어디서 나온 얘긴데? 뭐 예컨대 특가 뇌물 사건, 법카 뇌물 사건에서 우리가 무죄 주장해도 가만히 있겠다. 다른 그 지인이나 가족들 안 건들겠다. 수사를 멈추겠다.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럼 누가 한 얘긴데요? 그러니까 보석 청구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박상용의 얘기는 뭐냐면 보석 청구를 해달라, 뭐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해와서 내가 그런 게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석은 판사가 결정하지 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 씨는 특가 뇌물 사건으로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이 있는 사건으로 맞습니다. 지금 기소돼 있는데 그게 보석이 되겠습니까? 우리 보석 청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그 혐의 3개로 쪼개가지고 3번 구속시켰잖아요. 그때도 만약에 협조를 하면 추가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있었던 거는 같은데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게 실체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박상용은 뭐 여러 가지로 본인이 살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그 지금 박상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녹음 파일이 더 존재합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차차 공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거는 저도 이제 국정조사에 이제 그 힘을 보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더 있느냐 없느냐 그게 사실 더 좀 관심이 가니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 또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왜 이게 중요하다 보냐면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전모가 밝혀져야 나머지 뭐 이제 대통령 관련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 많잖아요. 대장동도 있고 다 의심이 되고 있는데 대북송금이 가장 많이 그래도 전모가 드러난 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사실 결정적인 게 없었는데 서민석 변호사님의 통화 녹음 파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히 발견한 거지만 정말 그 의미 있는 일이고요. 굉장히 잘 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좀 오해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이제 검사가 회유한 게 아니고 서민석 변호인이 그 회유에 동참했다 뭐 이런 의심과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럼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앞으로 공개할 그러니까 오늘 공개한 6월 19일자 그 녹음 앞에 통화한 내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으시면 저는 모르고 있다가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이틀 전에 알았는데 나는 지금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의뢰인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 그런 통화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그 포렌식을 빨리 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그거 이제 늦게 발견해갖고 이제서야 그거를 밝힐 수 있게 된 게 좀 안타깝긴 해요. 아니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온 게 어딥니까? 지금 다행이고요. 이화영 지금 부지사는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그런 회유나 이런 게 동참한 사실이 없다라는 또 확인서까지 써주셨더라고요. 이 부지사는 정확하게 아시니까요. 써주셨는데 이제 밖에서는 조금 일부 잘못 알려진 게 있어서 오해를 좀 많이 받으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금방 해소될 겁니다. 곧 해소가 된다. 그 해소될 수 있는 추가 녹음 파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TBS 라디오 제가 이제 진행하는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뭐 이제 선거운동 하셔야 되니까 청주에 계셔야 되잖아요. 좀 간략하게나마 전화로 또 연결해서 말씀 듣고 그때 혹시 좀 더 뭐 추가적인 게 있다면 그때 한번 추가 공개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네. 금요일 날 또 통화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네. 제가 전에 이제 매불쇼에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 녹음 파일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의 고문이다, 뭐 변호사다 해서 많은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당시에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할 때 협조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뭐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녹음 파일을 어찌됐든 뒤늦게 찾아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상용 검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KBS의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박상용 검사의 이 모든 변명을 뒤집을 수 있는 5월 19일경, 2023년 5월 19일경에 이제 추가 녹음 파일이 모레쯤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디서 공개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뭐 뉴스타파에 속해 있거나 어느 매체에 속해 있다면 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큰 매체들이, 공신력 있는 매체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만 첫 번째 녹음 파일이 이 사건을 한 번도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KBS에서 나온 것은 좀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관련해서 열심히 취재했던 기자들이 많습니다. 뭐 저나 오마이뉴스 김종훈 기자나 아니면 저 허재영 기자, 뭐 탐사보도 뭐 오치도 이렇게 하고 있는 허재영 기자, 그리고 빨간 아재, 이 정도예요, 사실은. 이 정도인데 그래도 뭐 이제 이 매체들이, 저희가 어떤 큰 매체들에 이제 소속된 사람들은 아니니까 큰 매체들에 나가서,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MBC랄지 뭐 JTBC랄지 큰 매체들에서 공개돼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회견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서민석 변호사를 먼저 전화 연결한 거는 굉장히 지금 지쳐 있더라고요. 지쳐 있어서 그냥 연결을 안 하려다가 본인이 또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청주시장 출마했으니까 선거운동하고 굉장히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전화 연결을 했고요. 오늘 민주당이 공개한 박상용 검사의 육성 파일 2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들어보시면 본인이 이제 답답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왜 답답하냐면 2023년 5월 17일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본인의 쌍방울 직원에게 아침에 구치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오늘 화영형이랑 끝장을 봐야 된다. 페트병에 술 담아와라. 그 술 담아서 수원지검으로 와라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일 실제로 5월 17일 오후에 쌍방울 직원이 쌍방울의 법인카드로 수원지검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고 그리고 생수를 사서, 일명 소주가리, 생수물을 버리고 소주를 채워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이제 법무부 감찰에서 조사가 된 거고, 그날 실제로 검사실 옆에 있는 영상녹화 조사실, 검사실 옆에 이제 영상녹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종이컵에 먹다 보니까 구치소에 이제 교도관들은 영상 녹화 조사실이 밖에서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대요. 지금 그 사진은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봤을 때는 그냥 종이컵에 물을 먹고 있겠거니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소주를 2잔 정도 마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번에 법무부 감찰에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날 검찰에 있다가 구치소로 돌아가면서 옆방에 있는 다른 동료 수감자 2명에게 오늘 검찰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감찰에서 그 동료 재소자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연어회가 아니고 연어회덮밥이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더라고요. 연어회덮밥이면 어떻고 연어회면 어떻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주로 이제 김성태 회장이 회덮밥을 좋아한대요. 거의 메뉴가 초밥이나 회덮밥이나 이런 건데 연어회덮밥도 좋아하니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시켜 먹었나 봐요. 이게 근데 그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연어회가 아니고 그게 덮밥이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그 교도관들이 박상영 검사에게 직접 항의를 하기도 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왜 외부 음식을 반입하냐라고 그런 항의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았고 법무부 감찰에서 진술로 조사가 끝났는데, 박상영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상영 검사는 이런 것 같아요. 그것과
내가 뭐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는데 이화영의 진술을 바꾸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지금 하면서 여기저기 TV조선 유튜브의 채널하고 출연하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받으라고 현직 검사가 얘기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반이 다음 총선에 나가려고 저러나 국민의힘에 이뻐 보이려고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좀 서울고검의 그 감찰,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 이후에 서울고검의 그 인권침해 TF가 이제 수사를 벌였는데 박상용을 아직 피의자로 입건을 못했었어요. 사실은 뭐 연호의 술파티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담당 검사가 형량 거래를 했는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진술을 꾸며내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가장 그 핵심 포인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이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당시에 이제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박상용의 육성이 나왔고 오늘 나온 것 말고도 그리고 KBS에서 아까 보니까 좀 잠깐 추가 보도를 했던데 그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고 그 녹음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되면 모레쯤 공개가 될 것 같아요. 공개가 되면 박상용이 어떻게 지금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는지 전모가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박상용이 하는 행태는 한동훈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상용이 약간 리틀 한동훈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예, 박상용 검사가 정치에 대한 좀 꿈도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기백이 있어요. 굉장히 세게 이렇게 일개 이제 부부장 검사, 뭐 부부장 검사가 높다면 높겠지만 좀 아직은 뭐 이렇게 고위 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때 일각에서는 야 박상용이 말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논리가 완전히 깨지게 됐다. 지금 녹음 파일 몇 개 일부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녹음 파일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그 전체 녹음 파일들은 국정조사 기간에 아마 대부분 공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재생된 녹음 파일은 기자회견의 녹음 파일은 연어의 술파티 약 한 달 후인데 연어의 술파티 직후 2, 3일 후에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이 사건의 전모가 보다 정확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전영기 의원실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석의 회유 압박 의혹. 예, 여태까지 계속 의혹이었고 크게 이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찰나에 결정적인 물증이 오늘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들으셨던 대로 첫 번째 녹음 파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검찰 측의 노골로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검찰에서 A라고 진술하고 법정에 나가서 저 A라고 말한 거 사실은 착오였습니다. 라거나 검사가 압박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진실은 B입니다라고 하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지금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사가 판결을 하고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증거가 뭐가 엄격하게 그 증거에 대해서 능력을 갖는지 못 갖는지 이런 걸 따지는데 검찰에서 했던 진술은 지금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로 쓰이질 못해서 검찰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법정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나중에 말을 뒤집을까 봐 이건 못 믿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이 피의자에게 법정 진술로 요구한 것은 여기서 이제 피의자는 이화영 부지사죠.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주범이 이재명이 돼야 되고 종범은 이화영이 돼야 된다. 그래야 좀 이화영을 낮춰줄 거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대북 송금 사건은 형량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벌금 나올 수도 있는데 검찰로서는 북한에 가기 위해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 상납한 돈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범을 이재명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면 아까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이화영 변호사는 사실은 그 7년 8개월 형의 상당 부분이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그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나 그 뇌물 받은 거, 그 향응을 제공받은 것, 그게 상당 부분 형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낮춰주겠다라는 식의 지금 거래가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북 송금 사건이 중요한 거죠. 이화영의 무슨 뇌물이나 특가법은 검찰로서 크게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대신에 그 뇌물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도구. 그 도구를 활용해서 어찌됐든 이재명만 잡아넣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진술을 짜맞춰 나가는 구조였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이화영 없이도 이화영은 나중에 말을 뒤집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에 이제 넘어갔죠. 왜냐하면 두 번째 녹음 파일에서 이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협조를 하면 주위 사람들 수사 안 할게. 수사 안 하고 봐줄게. 쌍방울 김성태 수사도 그냥 멈춰 놓을게. 너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고 너 주위 사람도 구속 안 시킬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까 서민석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판사 시절에
기록을 와서 봤더니 피의자, 이 피고인 본인만 수사를 한 게 아니고 가족, 형제, 자매를 다 불러다가 각각의 그 방에 집어다 놓고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이거는 100% 불법 조작 수사고 이런 검사는 감옥 가야 됩니다. 이제 법 왜곡죄도 생겼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는데 대북 송금 사건은 왜곡죄랄지 검사 이제 불법 수사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장동 같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일단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을 감옥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전모가 결정체처럼 이렇게 완성된 사건이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그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은 이화영이 협조하는 거였죠. 당시에 김성태 안부수 이렇게 쌍방울 쪽은 다 협조가 됐어요. 협조가 완성이 됐고 이화영만 입을 맞추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두 번째 녹음 파일 한번 마저 듣고 설명 자료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매번 부를게지만 그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2-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협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너에 대한 것도 빼줄게. 근데 너 주위 사람들도 우리가 수사를 일단 멈출게. 이 얘기죠. 지금 두 번째 녹취를 들으셨는데 아까 이제 첫 번째 녹취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줄 수 있고 보석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추가 영장을 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협조하지 않으니까 다시 영장을 쳐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는 3번 구속이 됩니다. 3번. 일단 이제 구속이 되면은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니까 3번 구속되면 기본적으로 18개월 동안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고 18개월 안에 이 3개 혐의 중에 하나는 1심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구속을 시켜놔서 지금도 이제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녹취를 들어보면 이게 진짜 악랄한 거죠.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 주변 지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중단하거나 영장 청구를 보류하고 다른 관련자 조사까지 조절하고 있던 정황이 확인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상용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제가 보도하거나 많은 이제 이 기자들이 보도했던 이 대북 송금 사건의 조작 불법 강압 의혹이 본인의 입으로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이화영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화영을 압박하기 위해서 M1 사람 잡아다가 구속시켰고 실제로 신명석 국장이라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바로 밑에 있던 평화협력국장이 있습니다. 이분도 구속됐어요. 그리고 이 신명석 국장을 구속시킨 다음에 이분은 또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고 위증죄로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갖고 이화영 부지사가 당시 잠깐 흔들려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방북 보고를 했다. 쌍방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번 보고를 했다는 건데 그렇게 흔들리게 된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주변인들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본인과 같이 일했던 경기도의 부하 직원들을 실제 구속을 시켜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심적 압박을 느끼고 협조를 했었다고 해요. 네,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녹취를 공개했는데 지난 23년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당시 검사가 이재명 지사가 주범임을 자백하라고 요구하고 회유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녹취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녹취를 공개한 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용기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예, 일단 이 녹취의 정확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2023년 6월 19일입니다. 19일. 예. 그때 막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들이 막 변화하고 있었고 이 녹취가 나온 이후 얼마 안 돼서 다시 증언이 번복되는 그 시기 중간에 이 녹취가 터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월 19일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돈을 대신 내줬어요라는 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네. 진술 조서는 또 6월 10 하루 전에 6월 18일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 실전에 그 5월 정도에 예. 우리가 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 6월까지 넘어오면서 이화영 부지사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고 거기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번복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번복의 과정 중에 있다고 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 녹취는 실제로 박상현 봉사의 말을 인용을 하면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술을 뭐 조서를 준다고 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답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다라고 서민석 이야기를 하는 변호사에게?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 진술을 정확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뭐 종범으로 할 수 있는 듯한 자백이 필요하고 예. 법정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녹취 내용, 특히 민주당이 주목하고 있는 녹취 내용을 좀 더 정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로 검찰이 이재명 당시 지사 예. 경기도지사를 잡기 위해서 이 피의자였던 이화영 부지사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을 예.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술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회유가 있었거나 그리고 변호사들과의 이 통화 녹취를 통해서 플리방해닝 의혹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박상용 검사가 서민석 변호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그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익제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야 저희가 다 해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가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지금 회유라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박상현 검사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예. 하는 맥락이거든요. 지금 검찰이나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거부의 맥락으로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본인이 직접 먼저 전화를 한 거거든요. 검사가 답답해서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다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진술 번복을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거부의 명목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박상용 검사는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박상용 검사의 주장한 부분을 제가 이제 박 검사의 지적으로 예, 말씀 주셔도 됩니다.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검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라는 부분을 네. 해석하자면 박 검사의 의도를 해석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자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나를 종범으로 그러니 죄가 덜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종범이 되지. 당신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은 하나도 없는데 네. 어떻게 종범이 되냐. 왜 자꾸 종범을 해달라고 하냐. 네. 이런 취지로 보여요. 박상용 검사의 반론은. 예. 그럴 거였으면 왜 보석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든지 예. 왜 추가 수사 다른 지인들에 대한 수사를 제가 맡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사실 거부할 거면 정확하게 거부했으면 됐습니다. 예. 그거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런 자백이 필요해야만 종범할 수 있지 그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끊었다면 박성현 검사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뭐 재증언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예. 몇 번 부르겠지만 본격적인 수사 거부 날인한 거라든지 그런 내용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봤을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서 예. 이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저는 박상현 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재명 지사가 도위니까 이제 예. 관련된 게 있으면 진술을 하세요. 네.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진술을 해주세요라는 거는 네. 이건 수사에서 재량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라고 예, 주장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어 증거에 입각해서 했으면 예. 박상현 검사가 이 통화 녹취에서 사실만 얘기하세요. 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뭐 주범이고 종범이고 이런 얘기 필요 없이 사실만 얘기하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예. 이야기가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들어보면. 네. 박상용 검사의 녹취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도저도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정말 다 알고도 그러시는 건가? 예. 알고도 그러시는 건가? 이런 표현들이 자꾸 이제 변호인 측에서 뭔가를 요구했기 때문에 예. 요구하시는 건가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예. 있다는 그래서 좀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뒤를 다 펴보면요. 예. 실제로 답답해서 전화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검사 측이 먼저 주장한 것처럼 읽히는 맥락이 많고요. 예. 다른 녹취를 제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 서민석 변호사는 진술 이후에 알게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또 나옵니다. 진술 이후에 그건 어떤 정황이죠? 그러니까 진술 이후에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 300만 불에 대해서 부인을 해오는 변론을 해왔는데 예.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이 바뀐 이후에 본인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녹취가 저는 추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봤을 때 서민석 변호사는 이미 진술이 번복된 이후에 알았고 그 이후에
박상현 검사랑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알았다는 내용은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냐 여부를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그 진술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사후에 서민석 변호사가 알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 전날 6월 18일에 진술조서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그 전에 서민석 변호인이 그 내용을 몰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이제 어제 그 낮에 발표를 하셨고 공개 녹취를 어제 KBS 보도에도 추가 녹취가 일부 좀 나왔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다 공개를 하면 네. 이게 오해 소지가 좀 더 없고 맥락을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모든 내용들은 국정조사에서 나올 겁니다. 아, 지금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사실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 예. 하나씩 박상현 검사나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를 다 공개했으면 전체에 대한 변명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면서 검사 측의 입장도 들어보고 이후에 나오는 추가 녹취에 대해서도 검찰 측의 이야기가 드러나다 보면 예. 실체적 진실이 국정조사에서 더 한층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씩 공개를 할 것이고 결국에는 모두 공개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23년 6월 19일 녹취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인의 녹취. 이 날 말고 다른 녹취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9일 녹취 말고 예. 이전 녹취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예. 내용들을 서민석 변호사는 사후에 알았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아, 않았습니까? 그것이 6월 19일 이전에 있었던 녹취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6월 19일 이전이면 그건 몰랐다. 예.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되는지를 서민석 변호인이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녹취인가요? 녹취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박성현 검사에게 이런 플리바게닝을 행위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서 예. 이 부분은 박 검사하고 국정조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주범과 종범. 예.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자꾸 감형, 네. 협조하면 감형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해서 감형이 되려면 당신들이 종범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종범이 되려면 주범. 네. 당시 이재명 지사가 주범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 없다 그런 게. 네. 지금 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실제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300만 불에 대한 것을 진술 번복하면 이재명 지사를 결국 팔게 되는 건데 그 죄책감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300만 불을 인정해서 그게 공범화가 되면 300만 불을 사실 1,000원씩만 쳐도 300억 가까이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30억 이요? 드러나는데 예. 30억, 예. 30억,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드러나는데 네. 우리 현행법상 10억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 징역형이 내리게 선고되게 될 건데 그러면 당신 오히려 더 안 좋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 예.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 진술이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됐다라고 서민석 변호사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서민석 변호인의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한테는 그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팔거나 하는 주장이 오히려 당신에게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진술이 계속적으로 번복이 됐던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 박상현 검사가 답답해서 저는 이런 전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민석 변호인의 주장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예. 앞서 서민석 변호인이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가 지목된 후에 네.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서 이재명 지사를 팔게 한 당시 변호인이었다라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목이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곤욕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주장은 거기에 반대되는 거여서 서민석 변호인이 그런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어제도 밝히셨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서민석 변호사는 다 했고 이후에 검사와의 대화에 대해서는 결국에서도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앞서 이제 국정조사 때 다 공개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럼 언제 정도가 되나요?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차차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 번에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들은 한 번에 다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부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국정조사에서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이 된다면 저희가 하나씩 공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녹취인데 좀 늦게 이렇게 공개된 데는 따로 좀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도 해당 녹취를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전에 그 방송에서도 정치적 배경이 있고 지금 청주시장에 출마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에 출마한 한참 전, 그러니까 몇 달 전에도 실제로 당신이 회유한 변호사가 아니냐라는 당원들의 공격에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밝히셨거든요. 그때 밝혔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밝혔던 이유는 하필이면 제가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 오고 나서 실제로 쌍방울 변호사님들을 몇 분 이렇게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서민석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쌍방울 조작 기소를 밝혀야 되는데 어느 부분부터 저희가 접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결국에 미팅이 이루어졌고요. 그 미팅에서 제가 과거에 녹취한 게 있는데 본인도 기소 압박이라든지 압수수색 압박이 있어서 당시에 삭제를 했다. 그런데 포렌식 업체 여러 군데를 찾아다녀도 3년 이상 된 그 삭제 파일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답변에 지금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업체를 찾아볼 테니 최대한 그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고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청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내 파일에서 삭제된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고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이제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 파일이라고 말씀하신 건 폰이 아니고 아니요, 휴대폰에 있는 또 내 파일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거기에서 다른 데 뭐 발견됩니다. 클라우드 같은 저장돼 있던 거 아니고 폰 자체 내에서요? 예, 그러니까 음성 녹음 이 파일 자체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삭제가 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내 파일에서 이 파일화돼 있던 이 녹음을 발견을 했다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 녹음을 해석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이제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 디지털 쪽에 잘 모르긴 하는데 예. 포렌식 업체에 맡겼는데 이건 오래돼서 못 찾겠는데요 했는데 내 파일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건 잘 맡기지는 이해가 안 않았답니다. 돼요. 그러니까 맡기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포렌식 업체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었다는 3년 거군요. 전에 지웠던 파일인데 이 음성 녹음을 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못 찾는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폰을 직접 맡긴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담 비슷하게 물어봤다는 거고요. 예, 물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고 뭐 서울에 있는 업체에도 물어봤는데 못 찾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본인도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회유 변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을 못 찾으니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많이 혼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폴더랑 달리 요즘 스마트폰은 오디오 파일, 이미지 파일, 영상, 문서 정도로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러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종류별로 있어서 저도 미디어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뒤늦게나마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앞서 이제 파일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6월 19일 녹취 말고도. 근데 서민석 변호인이 본인 폰을 정확히 지금 들여다볼 수 없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면 추가로 더 뭐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전용기 의원이 같이 해서 폰을 한번 쫙쫙 해서 다 일단 뽑아낸 겁니까? 추가적인 내용들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의 파일은 이미 확보를 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 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내용은 뭐 짜집기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고요. 해당 부분들을 발표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발표를 통해서 결국에 다른 파일들도 함께 다 공개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다 하면 몇 시간 분량 정도가 되나요? 뭐 그렇게 시간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몇 가지 파일이 있고 수분에 달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상현 검사의 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정치 검사들의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들을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정조사의 칼날은 그들을 정조준할 때입니다. 정적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추악한 거래가 박상용 검사의 육성으로 나왔으니 말이죠. 피해자의 가족까지 위협하며 회유한 정황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며 발뺌했지만 영원히 묻힐 줄 알았던 진실은 포렌식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박상용 검사는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